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단위로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 전부 3%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마지막 주말에 나왔던 PC 물가지수가 결국 연준의 긴축 우려를 또 다시 키웠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막 요동을 치는데요. 우리 증시도 지난주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 막판에 이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단위로는 다시 1,300원으로 올라온 상황이죠.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나타낼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찰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과 매물들 특징 따로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와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경매 인기 지역에서는 매물 탐색전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개발 호재를 담고 새롭게 뜨는 부동산계의 제2의 강남은 어디인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모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이미 시장은 최종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가 시장에 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PC 물가지수가 공개되자 시장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증거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까지 낙폭을 키워갔고요. 또 지난주는 올해 최악의 한 주로 주간 기준으로 다우는 3%, 나스닥이 3.3%, S&P 500 지수가 2.7%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PC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 5.4%, 전월 대비로 0.6%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수치가 5.3% 그리고 0.2%였는데 가팔라진 것 보이시죠? 상승률이 더 가팔라진 겁니다. 연준은 PC 물가지수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근원 PC 물가지수 전년 대비로는 4.7%, 전월 대비로 0.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망치 4.4% 그리고 0.5%보다 높았고요. 12월 수치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고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소비에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전월 대비 1.8%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4%를 웃돌았고요.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감소세를 보였던 소비가 다시금 크게 뛰어난 것도 보이시죠? 강한 소비는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었습니다. PC 지표를 확인한 뒤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기까지 연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재확인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의 할 일이란 긴축을 말하는 거겠죠. 추가 긴축 예고에 에드워드 모야 오한다 선임시장 전략가는 일부 트레이더들이 금리가 6% 이상으로 오를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최종금리 5.5%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6% 이상은 못 버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3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빅스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PC 발표 전후를 나눠보면 후에 27%로 높아졌죠. 3월 FOMC에 이어서 기준금리가 올해 몇 차례나 더 인상이 될지, 최종금리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도 중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은 3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되는 점도표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이는 등 연준이 제시했던 기준금리 가이드를 많이 따라왔는데 만약에 3월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또 높아졌음을 확인한다면 시장과의 간극은 또 벌어지게 되겠죠. 이 간극이 커질수록 시장 변동성 또한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변동성으로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있는데요. 앞서 시장이 기준금리 6%는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던 바테스 전략가도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말을 했고요. 또 라이언 디트릭, 카슨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 또한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강할 것이라며 저점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상저하고 시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시총 탑5 보시죠. 빅테크가 대부분 1~2% 하락한 가운데 버크셔 서웨이만 0.5% 올랐습니다. 버크셔 서웨이는 지난해 228억 달러, 30조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기록했지만 투자 평가손 등을 제외하면 308억 달러, 약 40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날라온 워런 버핏 버크셔 서웨이 CEO의 연례 서한에는 미국 경제가 주춤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어오는 순풍을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에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버크셔 서웨이의 포트폴리오 75%가 이 5가지 종목,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코카콜라에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역시 1등은 애플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정리해봤습니다. 27일과 28일에 연달아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28일에는 우리 기업이죠. 쿠팡도 실적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1일에는 제조업 PMI가 연달아 2가지 발표가 되고요. 2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그리고 ECB의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3일에는 서비스업 PMI가 공개됩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유럽 증시도 경제 지표 부진에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4% 하락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1.7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니케이 225 지수만 1.3%가량 올랐는데요. 일본은행이 현행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강했습니다. 반면 중화권 증시는 상승세를 찾지 못한 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는 3월 4일에는 중국의 양회가 개막하죠. 중화권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토요일의 하락분을 어제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3,11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7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목요일장에서 빨간불을 켰던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초록불을 켜면서 3.94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죠.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3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장중 40% 이상으로 봤는데요. 미국 자산운용사 뉴에즈웰스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상품 인플레이션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ed is probably have to move a little further from here than what they projected. This number that comes out today, the core PCE, that will show some change now in not only that services remain strong, right? There's a demand for services, but also that goods inflation has been declining over the past year. That seems to be somewhat reversing. So they have to stay the course, probably going to this rate that Ballard talked about the other day with Steve Leisman, at least, to try to get this inflation not only under control, but to be sure that you get back to 2%. 연준이 긴축을 이어갈수록 경제는 더 큰 부담이 되겠죠.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도 커질 텐데요. 미국 투자회사 베리타스 파이낸셜 그룹의 창립자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경제가 파괴되거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때에도 경제는 괜찮았다며 최종 금리가 5%를 넘어 6.5%까지 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tock market wouldn't take it well. I'm not so sure it would be Armageddon for the economy. We tend to, because money has largely been free for almost 14 years, become prisoner of the moment to that. And the fact of the matter, Scott, is that rates have been much higher before without destroying the economy. And so I don't think that a 6.5% Fed funds rate is necessarily going to be, sure, it'll slow it. It will certainly slow the economy, but will it bring about disaster and fire and brimstone? Absolutely not. That's a kind of prisoner of the moment thinking.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employment numbers can be curtailed.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전략가는 올해 하반기에 가벼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은 둔화하고 S&P 500 지수도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기 침체보다는 가벼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둔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expecting a mild recession to begi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last into early next year. Usually S&P earnings decline about 20% during an average recession. Obviously, they've declined more during some of the more severe ones. So this would be less than half of that. Obviously there's been strength in the data, but when we look at what happened this earnings season, earnings have generally been in line to a slight miss, and that was even after earnings were cut substantially. Guidance has been weak. A lot of the measures that we look at of mentions on earnings calls have suggested some weak demand. So, we do think there's more downside risk to earnings forecasts at this point, but we're not looking for, as dramatic as what you usually see during a recession for the earnings decline. 시장 전망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전문가 발언이 나오는지 기대해 보시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연준이 다시 긴축의 고삐를 잴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빅스텝을 밟아서 최종 금리가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인플레이션 수준과 또 연준의 결정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였는데 1월 달 PC 물가지수 상승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5.4%를 기록했는데요. 7개월 만에 반등한 겁니다. 지난해 6월 7%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는 곧장 둔화세가 이어졌었는데 새해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근원 PC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4.7% 올랐는데요. 이 근원 PC 물가지수가 연준이 항상 강조하는 2% 물가 목표를 말하는 건데 4%를 넘겼고 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격차가 좀 벌어진 셈이죠. 인플레이션 적신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출렁이면서 지난주에는 올 들어 최악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충격이 꽤 컸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백악관에서 보면은 무슨 지표 나올 때마다 대통령 명의의 성명서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옐런 재무장관도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요즘에 계속 인플레이션 가지고 조금 예. 진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톤이 약간 낙관적으로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1월 인플레이션은 여름보다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측의 인사들은 긴축 장기화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린 뒤 한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싸움에 돌입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옐런 장관도 아직 디스인플레이션 단계가 아니라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보다 여전히 높아서 문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도 고강도 긴축 강화에 굉장히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을 비롯해서 3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결제은행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를 최종 연 6.5%까지 올려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 미국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던 뉴스였는데 조금 미국 경제의 다른 부분을 얘기해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시간제,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하는 근로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 수는 2,200만 명을 넘겼는데 이 중에서 정규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근로자 수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뒤의 결과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한 어떤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가 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처럼 미국 경제가 낮은 실업률, 또 활발한 어떤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의 견조한 환경이긴 하지만 30대의 경우에는 이를 빚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또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30대의 채무 규모가 3조 6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부채 증가폭이 굉장히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큰 폭에 달한 상황이고요. 역사상 이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오늘 키워드는 바톤 터치입니다.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승리를 하기 위해선 주자들이 바톤을 잘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올 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외국인의 매도에 양시장이 하락 전환했는데요. 2월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바톤을 개인에게 넘기는 모습인데 동학 개미들이 외국인과 바톤 터치를 잘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 거래일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63% 하락하며 2423.61포인트, 코스닥은 0.56% 떨어져서 778.8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일제히 하락 전환된 건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날 3,023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도 966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만 매수 우위 나타냈는데 개인은 3,63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789억 원, 기관이 669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1,6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집 나갔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1조 8,33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보다 8천억 원가량이 더 많습니다. 개인 지난달 코스피에서 6조 2천억 원어치 넘게 팔아치웠었지만 주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증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이달 들어서 포스코홀딩스와 카카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전거래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10위권까지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그나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10위권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주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13% 약세로 종가 61,300원, SK하이닉스 1.83% 빠지며 종가 91,0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폭이 컸던 에코프로비엠과 LNF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이 2.64% 올라 15만 9,300원, LNF가 3.08% 올라 23만 4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HLB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강관리기술과 소프트웨어, 손해보험 업종이 강세였고요. 또 IT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부 애플페이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우선 건강관리기술 업종은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원격 의료 관련주를 중심으로 모멘텀이 이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대통령실이 육아 재택근무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다음 달 공개한다는 소식에 재택근무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련주에서는 ECS가 14.1%, 소프트캠프가 10.89%, 링네트가 10.84% 급등을 했고요.
챗 GPT 열풍이 이어지면서 AI 관련주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브리지텍이 상한가를 경신하며 이날 종가는 11,590원이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 업종 호실적 속의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애플페이 관련주가 다음 달 초부터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KT금융통신 계열사인 스마트로가 중소상공인도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프리페이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이 있었죠. 세아그룹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아그룹이 납품 계약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 최초로 스페이스X와 거래를 하는 기업이 됩니다. 계약 협상 중인 세아창원 특수가는 세아베스틀 지주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세아그룹 내 방위산업용 특수강 부품 제조사입니다. 세아창원 특수강은 니켈이나 크롬, 티타늄 등의 합금을 생산하고 주로 철강의 탄소 함유량을 높인 고탄소강을 생산해 왔는데요. 이런 특수강들이 일반 철강보다 내열성과 내구성이 높아서 항공 우주용 방산 부품에 많이 투입된다고 해요. 해당 소식에 대해서 세아그룹 측은 관련 내용을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다만 오늘 개장을 하면 세아베스틀 지주의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해당 보도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관련 업종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환율 보시죠. 환율은 이틀 만에 다시 1,30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7원 70전 오른 1,30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후에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컸고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장 관전 포인트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중국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를 확인하셔야 되고 수요일에 나올 2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 행진을 멈출지 4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지 진단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지금 너무 좋아서 긴축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공급자 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업황을 보여준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이 ISM 지수가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어서 반등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정 중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중국의 양회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양회가 3월 4일에 개막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텐데 전문가들은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효과에 힘입어서 5에서 6% 선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인프라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시장에선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며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철강과 화학주 그리고 화장품 업종 등을 체크하시고요. 오늘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죠. MWC가 개막을 합니다. 160개국 2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를 비롯해서 13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올해 주제는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속도인데요. 최근 화제인 챗 GPT 같은 인공지능 등 우리 삶에 빠르고 파고들고 있는 첨단 기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융합과 AI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 넷제로를 위한 기술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핸드셋이나 6G, AI 관련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MWC 이벤트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 머니쇼와 함께 시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공시들로 또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밸류앤그로스 강승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강세업종 테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AI와 재택근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최근 AI 업종 상승 배경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 소식과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 증가와 함께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하였고요. 지난주 우리나라 정부의 AI 산업 육성 소식과 함께 한국형 챗 GPT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소식 등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M&A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은 대형 IT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AI 스타트업 인수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사였는데 실제 인텔이 19년도에 하바나 랩스를 인수하였고 지난해엔 AMD가 자일린스를 인수하며 성과를 내었듯이
기업 인수 합병에 따른 효과가 AI 산업 성과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업종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도 테마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전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을 보였고 양시장 합쳐서 하락 종목이 1,765종목이었는데 이는 전체 비중의 75%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신규 매수 자금이 테마나 일부 강세 업종으로 유입되다 보니 AI 업종으로 수급 편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매수세가 집중되었고 거기에 따라 업종 과열기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와 함께 오랜만에 재택근무 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대통령실이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출산 장려 섹터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유연 근무제 보장을 공약한 바 있었던 만큼 이번 육아 대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로 부각되었던 ECS나 소프트캠프 등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오늘 우리 장 만만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금요일 날 나온 공시 중에 오늘 영향 줄 만한 것들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CJ E&M이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음악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SM엔터 지분 인수 및 사업 시너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인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1년 10월부터 제기되었던 CJ의 지분 인수설은 공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난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634억 원으로 전년비 98% 정도 상승하였고요. 당기순이익도 55%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부채 비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요. 9조 원 가까운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이 취약해진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올해 주주 배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알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DYD 소식인데요. 한부토건의 인수 자금을 지급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단독 최대 주주로 등극했는데 하지만 무리한 자금 차익과 지난해 실적 부담감 등으로 정규장에서는 하한가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소식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760억 원, 전년 대비 145% 정도 증가했고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최대 실적 배경으로는 K9 자주포 수출과 화생방 정찰차 공급 등 방산사업 보조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소식으로 정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됩니다. 블룸버그는 헤드라인 CPI의 연간 상승률이 8.1%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가 대부분 에너지 가격 하락에서 나온 점을 이유로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5.3%로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라로슬라브 셀렙코 이코노미스트는 역내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에너지 디스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상당 수준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근원 CPI 상승률의 경우 매우 점진적인 형태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ECB는 통화 긴축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블룸버그는 이 같은 이유로 ECB 매파 인사들의 금리 인상 요구가 올해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고 도이치방크는 ECB의 최종 금리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75%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연준이 다시 긴축의 고삐를 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아직 디스인플레이션 단계가 아니다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이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보다 여전히 높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 역시 고강도 긴축 장기화 우려에 힘을 실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를 연 6.5%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초 경기 연착륙 기대 등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상승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에서는 3월 7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기 양도성 예금 증서 수요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채무 조정 노력 부재가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신문은 저소득 국가의 채무 재조정 관련해 중국은 세계 주요국의 구제 노력에 동참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채무 위기가 심화하면서 채권국으로 하여금 개별적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국 내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어 일관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7년 해외 대출 회수와 관련해 신속히 대응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불안정한 직접 대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8시 32분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한 주 시작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또 3월 1일 휴일이 있고 네. 2월 굉장히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설은 1월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뭐 2월 28일로 끝나긴 합니다만 벌써 이제 지난주 결국 주 후반에 PC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결국 시장이 이렇게 다소 변곡점에 도달했나 싶은데 오늘 이후 장이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이후요. 예, 이따가 증시타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금리하고 환율은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이론대로 반응했는데 달러 강세 이어지고. 달러 강세 이어지고 금리도 뛰고 했는데 미국 증시는 그 200일선이 뭔지 거기서는 딱 받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많이 떨어졌다고는 많이 해도,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예. 과연 황소들이 반격을 갖다가 재개할 수 있을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우리 이효석 기자 시장 그동안 살펴보셨나 몰라? 어서 오세요. 엄나지 이효석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 네네, 잘 다녔습니다. 예. 그래도 또 주말에 또 이것저것 막 정리해서 또 하나 컨텐츠 하나 올리셨던데 다소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시던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도 네. 뭐 골드만삭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런데 그 이후로 CPI도 발표되고 또 이제 PCE도 발표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지난주 죄송합니다. PCE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시장의 반응들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서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거 딱 한마디만 하면은 아직 디스인플레이션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니네가 원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이제 블라드 총재라든지 아니면 서머스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구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옐런 장관은 이번에 PC를 보니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PC를 보니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낮아지긴 하는데 낮아질 때 이렇게 직선으로 자를 긋듯이 낮아지진 않아요. 낮아지다가 올라가나? 아니, 낮아지고 이런 그렇죠. 구간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낮아지느냐가 중요하고요. 언제 속도가 줄어드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연준의 생각도 그렇고 시장의 생각도 그렇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높은 데서 낮아질 것 멈출 것 같다라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뭐 흔히 이제 낙타등에 비유하는데 낙타등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는 보면 낙타등이 하나밖에 없고 네. 저쪽에 몽고 쪽에 보면 그 쌍봉이 네. 이 인플레이션이 겁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게 지금 최근에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단어가 노랜딩에 네네. 대한 노랜딩.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가 그러니까 둔화되는데 뭐 잠재 성장률 정도 수준까지만 안 좋아지면 이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뭐 경착륙이 될 거고요. 근데 잠재 성장률 위에서 계속 놀게 되면 이제 노랜딩 이렇게 예, 표현하거든요. 랜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오는 기간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이게 결함이 생겨가지고 예. 예상했던 시간보다 14시간 늦게 저희가 아.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예. 인천공항에 딱 랜딩을 한 이후로 이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아무리 늦게 늦어도 랜딩을 하긴 하는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노 랜딩이라는 얘기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경계가 좋긴 좋은데 어떻게 랜딩을 안 합니까? 그럼 네네.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는 예. 없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PC도 그렇고 미국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마치 노 랜딩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네. 그럴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시장에서 보면은 좀 긴축이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봤을 때 장기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 침체도 피할 수 있을 거다, 노랜딩 이런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 이사님은 개인적으로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예. 하면은 연준이 이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더 말하면 고강도 좀 더 긴축. 긴축을 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생각도 예. 그렇고요.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망하는 사람들, 전략가들이 이렇게 말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비난을 받습니다만 이게 시장 상황도 바뀌고 그때그때 또 데이터도 바뀌니까 불과 한 2-3주 전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쑥쑥 변하는데 지금 조금만 더 한번 이 이사께서 한번 짚어주세요. 우리가 네. 기억할 거는 거는 PC가 전년비 4.7, 그런데다가 전월비 0.6 이 정도 네. 수치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네.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거는 네.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속도에 대한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이 5%인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까지 도달하겠냐. 아, 예.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임금은 5% 오르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2% 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5%가 아니고 그 이하로 내려가려면은 실업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실업률이 40년 내 최저치인데 어떻게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또 기업 실적도 안 좋아져야 되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치 2%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연준에서 물가 목표치를 2%가 아니고 3에서 4%로 그냥 우리 목표를 바꾸겠어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경제에 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제가 지금 상황보다 좀 더 안 좋아지기를 연준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연준의 긴축이 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3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3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냐 50bp냐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50bp 인상 가능성이 2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그런데, 표시가 되네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난리 치고 이게 소프트 이제 25bp로 이제 뭐 하고 막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3월 달에 50bp로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연준이 정말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연준의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견차는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뒤에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2년물 금리가 드디어 이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 2년물 금리를 뽑을 것 같아요. 예사롭지가 않네요.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열어버렸잖아요. 네네 2년물 금리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예. 이 그림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저는 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달러 NDF도 지금 1,313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가 지금 10월 달 고점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다시 가느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가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셔야 될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2년물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가 작년 10월 달까지는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그냥 걸 붙어 보시죠. 다녔네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달러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니까 그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강세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10월 달부터 저게 괴리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는 덜 빠졌는데 예. 달러만 약세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ECB도 금리를 올릴 것 같고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릴 이제 그만 올릴 건데 ECB도 올릴 것 같고 다 올릴 것 같고 그리고 경제도 미국은 안 좋아질 텐데 지금 유럽은 안 좋아하는 데서 좋아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반영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요인들이 모두 바뀌었죠.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좋고요. 경제 지표들이 좋죠. 그리고 네. 금리도 더 올려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2년물 금리가 고점을 넘겨버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연준 신뢰도 문제를 또 정면으로 들고 나왔단 말이죠. 참 연준 입장에서 이런 것도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게 되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한데 그 제이미 다이먼 CEO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팩폭을 한 게 아닌가. 팩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50bp 인상하기도 힘들고. 네, 50bp 인상하기는 이미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냥 인플레이션을 놔두자니 그렇죠.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선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동결한 네, 거. 지난주에 네, 동결을 네,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상당히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이런 분위기면은 2% 가까이 혹은 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 있고 그럼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환율 시장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서 그렇지 지금 소개해 주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디스인플레이션 아직 멀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 이거 굉장히 연준으로서 창피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롬 파월 입에서 네. 이제 인플레가 이제 피크를 찍고 디스인플레로 시작됐다라고 한 지가 지금 얼마 됐다고. 그거다 대놓고 전 재무장관이자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니 옐런 장관이 아직 멀었다 하는 얘기는 너 틀렸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너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것도 틀리더니 디스인플레이션 진단도 틀릴 것 같다 하는 얘기고 월가에서 연준 눈치 봐야 되는 월가에서조차도 다이먼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좀 전에 그 다이먼 자료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네, 이효석 이사 가져오신 저 블룸버그 기사죠. 네 맞습니다. 저 기사 제목에 스케어리 스토프가 뭡니까? 지금 그간에 뭐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저 양반이 뭘 본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네. 저 표현 자체가 네. 하는 총재님이 하셨던 표현이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위험들입니다. 이제 뭐 음.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리스크들이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표현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6%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50% 정도는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좀 인상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제 끝났고 예. 내릴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생각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게 아니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뉴욕 증시가 주간 단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일단 불안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따라서 다시 하락으로 출발은 하겠지만 뭐 지난주에 미국 시장 큰 이벤트들이 모두 확인이 되었고 하락도 일부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뭐 새로운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서 장후반 추가 하락보다는 일부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예상이 됩니다. 이미 12월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서 1분기 내 전 세계 물가가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들이 실제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박스권 장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증시에서 계속 테마주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AI 관련주들 올랐고요. 오히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 제일 핵심주가 아닌가 싶은데도 약한데도 우리는 강합니다. 자, 뭐 이 와중에 오늘 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환율은 이제 1,300원대까지 지금 계속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쉽게 지금 꺾일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형 주도주가 지금 당장은 이제 부재한 상태로 좀 보이면서 강세 테마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숨겨진 종목 쫓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봉쇄의 완화로 인해서 물가도 올라가긴 했지만 공급망 완화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 등으로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요도도 올라갔고 3월 발표될 유럽의 원자재법 초안에도 배터리 소재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재차 관심을 가져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관심 둘 업종과 이제 종목은 우주항공 섹터의 세트레가이나 제노코입니다. 5월에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고 27년도에 첫 위성 발표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지면서 주말 동안엔 이제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 대한 사업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강세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간에도 휴일이 껴있어서 전략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 좋을까요? 네, 뭐 지난주 시장 이벤트가 확인으로 조정과 하락 분위기를 보였지만 다가오는 주말 이제과 3월 중국의 양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과 이번 주 초반에 조정과 하락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엿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세 종목별, 테마별 순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긴 매매보다는 좀 짧게 반복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0.2%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17포인트고요. 코스닥 0.3% 내림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7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만 1,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되죠. SK하이닉스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9,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화학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7만 6천 원이죠. 이 가운데 삼성 SDI가 1.3% 약세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20만 5,500원, 기아는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에서는 7만 5,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NF도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셀트릴 헬스케어와 약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5만 4천 원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1% 하락 예상되고요. SM 보합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5% 하락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호가에서는 5.8%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10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번 주
이제 3월 달 앞두고 있는 음. 상황에서 글쎄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예측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글쎄 이제 과연 미국 장이나 이렇게 유럽 장을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2월달 월봉이 자꾸 이렇게 윗꼬리가 여기저기 막 달리거나 네네. 아니면은 지난 1월달에 그 짱대 양봉에 버금가는 막 짱대 음봉이 보이는 장도 있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고 우리가 뭐 계속 다루는 인플레 지표들도 좀 부담스럽고 한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은근히 보여주는 증시에서 보여주는 이 힘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힘인가가 궁금해요. 아, 소위 말하는 그 200일선의 힘. 예. 미국도 거기서는 지지가 되는데 우리가 뭐 2,407포인트에 지금 200일선이 지나갑니다만 얼추 그러니까 2,400포인트가 이번 이 고비에서도 지지되느냐 그리고 반등이 나서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네. 걱정하면은 걱정으로 갈 것 같으면 한두 끝도 없이 걱정스럽고 겁이 네. 나는데 네. 장이 또 이렇게 지켜진다면은 그건 또 뭔가 싶기도 한데 이래저래 또 뭐 외국인이 키를 들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그렇죠. 이 와중에 또 테마는 뭐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고.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런 대로 움직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대로 움직인다 적은 없었고요, 원래. 네, 원래 이제 없었고. 원래 이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그렇죠.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면 주말 동안에 이제 서머스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또 찬찬히 제가 보면서 저희도 레리 아까 서머스요.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네네. 또 소개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서머스 교수님도 굉장히 강하게 경제에 대한 그 의견을 내시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정말 잘 모르겠다. 저분이 나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에도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렸어요. 예. 그 굉장히 강직하신 분인데도 네. 불구하고 저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설명이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째, 지금 나오고 있는 동행지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다 너무 좋게 나오는데 내가 보고 있는 선행 지표들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설명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경제가 흘러갈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인 거죠.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선행 지표가 어떤 거였냐면은 기업들의 재고가 세일즈, 매출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팔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 하셨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축을 너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고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데 쓴다. 이러다 보면은 지금 돈이 다 떨어지면 소비가 갑자기 급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선행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데 동행 지표는 또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로를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서머스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연초에는 또 엄청난 항복 선언이 매수 쪽에서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고요. 지금은 또 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나 이런 쪽으로 강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힘들은 저도 많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테마주들의 차트를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힘들이 언제 약해지느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전에 생각했던 고점보다도 더 높아진다라는 기대가 형성될 때 혹은 달러 강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부분들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뭐 6.5%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준의 최종 금리 상단. 네네.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2년물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는 결과적으로 2%까지 낮아지지 못하고 그 위에서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결국 이제 연준에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아놨었는데 이걸 좀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시장이 예사롭지 않은 게 네네. 지금 이렇게 이 이사께서 주목하시는 2년물 국채금리 미국 네네. 그게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갖다 가장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간 차트나 뭐 데일리나 할 것 없이 보고 있으면은 요즘 딱 우리 테마주예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각도와 속도에다가 네. 뭐 기술적 과매도 이런 것도 안 통하고 막 뻥뻥 열리고 하니까 이런 장은 본 적도 없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 심리라는 게 작용하는 것단 말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지금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을 갖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해 주셨고 레리 서머스 교수의 뭐 그것도 코멘트도 소개하셨습니다만 저분들의 좋게 얘기한 적 없어요. 네. 오죽하면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이 굉장히 상승 좋아하는 친구가 딱 뷰를 바꾸고 나서는 안 바꾼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방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 월가도 아닌 말로 장사해야 되는데 네네. 뭘 장이 자꾸 빠진다 그래요? 어, 그런 와중에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 심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 심리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게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제로 제로 데이 하루도 옵션. 안 남은 옵션의 거래량이 예. 절반이 넘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되고 지금 돈 안 벌면 안 된다라는 이제 포모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의 전략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플로우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예.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네. 지금은 포모를 느낄 때가 아니고 조모를 느껴야 된다. 조모? 조모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거 말도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fear죠, fear. 예. 두려움. 예. 내가 기회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걸 포모라고 한다면 조모는 뭐냐면 이제 조입니다. 내가 기회를 잃는 거를 즐거워해라. 주가가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은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 2월 10일에 이제 전망치를 보면요. 주가의 흐름을 이제 옵션이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 시나리오가 이제 위에 있고요. 주가가 이제 예. 이 정도 수준에 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인 거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만약에 시나리오가 됐을 때를 반영한 그림은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전망들이 갭이 크네요. 네, 이제 옵션 시장이나 여러 가지 났을 때 이런 전망이 나온다라는 것이 2월 12일의 전망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 업데이트를 해보니 그림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이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빠지는 시나리오로 좀 바뀌었고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전 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예.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 내가 롱을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크지 않은데 만약에 롱을 가져갔다가 틀려가지고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조금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아예 안 보시는 분들, 뭐 MTS 지우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게 또 이런 현상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 포모를 장세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다 개인들 중에 지금 인버스 들고 지금 한 방 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다리시는 분들. 예, 그러니 예. 지금 딱 개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화할 그렇죠. 수도 없는 흔히 맞습니다. 말하는 또 레버리지에서 고버스라고 하고. 네,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어쨌거나 우리가 저 수급을 소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개장하고 좀 더 나는 왜 들어볼게요. 저게 안 보일까? 네. 8시 59분 저게.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네, 2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중 하나가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일단 뭐 지금
예상치보다 높았고 7개월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 행보를 좀 더 장기화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주간 단위로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2,400선 0.9%까지 떨어지네요. 2,400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 0.6% 하락입니다. 773포인트입니다. 일단 2,400선 같은 경우는 주요 마디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되는지 여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9% 1% 떨어집니다. 지금 67,000원, 6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집니다. 505,000원. SK하이닉스도 1.2% 하락이죠. 89,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 떨어지고요. LG화학도 1.6% 하락 중입니다. 658,000원이고요. 삼성 SDI도 1.6% 떨어집니다. 66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떨어집니다. 네이버도 1.4% 하락으로 20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0.4% 하락입니다. 7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집니다. 157,3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약세, LNF, 에코프로도 1%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8% 하락 중입니다. 4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1.7% 약세, 3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M 0.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이미 4% 약세를 기록한 만큼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일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2% 상승합니다. 18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0.4%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도 지금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6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3억 원, 25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 비금속 광물 기계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철강, 금속, 화학, 의약품 섹터, 운수 장비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4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억 원, 4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달러 환율은 10원 20전 상승한 1,31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금년 들어서 아직 채 2달이 안 됐으니까 예. 연중으로 따지면 그거 하고 이제는 1,330원 지금 다음 1,356원 내지는 60원 이런 식인데 이효석 이사께서도 저 컨텐츠에 올리셨더만 지금 달러. 일목균형표로 따지면은 데일리는 구름대 살짝 벗어나려 그러고 네네. 위클리로 치면 구름대 상단에 머리를 막 대면서 계속 갈라 그러고. 근데 아까 보여주신 저는 가져오신 그림 중에 아까 2년물 국채 금리하고 미국 네. 달러 인덱스하고 겹친 게 제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러다가 지금 2년물이 더 올라가면 달러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2년물이 꺾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세상이 좀 편안해지려면. 그러니까 저도 어제 주말에 이제 고민을 네. 많이 했어요. 어떤 정도의 톤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에 네. 대한 고민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달러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이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앞서도 자세히 소개해드렸지만 2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2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달러가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반전될 수 있을까?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을까?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서 이제 서머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경제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읽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에 덧붙여서
인터뷰 말미에서 이제 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밤에 나왔던 얘기고 예. 저도 어제 밤에 보다가 보니까 나왔던 얘기인데 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증시가 지난 그러니까 밤에 3% 이상 하락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나타냐야 총리라고 해가지고 나타냐후 총리라고 해서 이번 작년 말에 이제 총리로 다시 부임하신 분인데 네타냐후. 근데 그분이 총리로 부임하신 이후로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랬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 밤에도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머스 교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최근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셨거든요. 어디 이스라엘? 네,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법안이 하나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 법안이 약간 기존에 이제 지금 현 총리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 국민들 16,000명이 나와가지고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해요. 이태리 국민들이요? 네,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16,000명이나 나와서 네.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장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자 이제 딱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됐어요. 네. 1년 됐는데 약간 이렇게 러시아 측하고 이 서방 측하고 이 주고받는 이 말이 좀 험해진 느낌 안 듭니까 이거? 네네 이제 뭐 좀 이제 그만 화해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네. 둘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예. 주말 동안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에 대한 공동성명? 뭐 어쨌든 둘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재무장관 재무장관끼리 G20이 모였는데 모여서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야 이게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 이 논란을 가지고 논란이 돼서 결과적으로 공동 성명서도 채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전체적으로 국제 공조,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국제 공조가 살짝씩 금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언제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부서지니까 네. 만들지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주말 동안에 두 군데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학회사 중 하나인 바스프라는 곳에서 네. 영구적인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바스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서 독일에 있는 일부 지역에 있는 공장들의 문을 닫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우리나라 어떤 화학업체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네네. 아마 특징주라고 해서 수혜주라고 해서 지금 오르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는 광산에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탄광 붕괴요. 예. 여러 가지 석탄이든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고들이 나오면 안전을 강화하면서 생산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안전을 챙기면서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단신도 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에너지나 원자재 쪽 가격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일부 항목이겠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사실 장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워런 버핏. 네네. 사실 막대한 자산가인데 미국 경제 아니, 본인 그 계좌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경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또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니 그렇게 돈을 벌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생각은 안 바뀌실 것 같고요. 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예.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혹은 증시가 빠질 거다라는 베팅을 하는 걸로 성공해본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네. 막상 현금을 얼마나 쟁여놓으셨는지 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현금을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예. 어디가? 지난 버크셔 분기에 비해서. 해서웨이가?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이제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찾겠다라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화면에 내용인 것 나오고 같습니다. 있는 그래프가 네. 지난 분기죠. 지난 분기에는 현금을 다 썼어요. 예.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네. 버크셔 해더웨이가 현금을 많이 쓰면서 주식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분기 동안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꼬리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버렸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워렌 버핏도 작년에는 어쨌거나 손실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장 빠지면 뭐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워렌 근데 이제- 버핏 아니라 뭐 누가 와도 그럼요. 네. 어. 그럼요. 이게 그 워렌 버핏이 뭐 했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맞는 게 얼마 전에 TSMC를 샀다가 네. 또 팔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챗 GPT 얘기도 조금 해봅시다. 챗GPT. 네네. 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이제 예. 얘기를 할 것처럼 하고 이제 안 하고 네네네. 넘어가가지고 오늘 좀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챗 GPT를 써보셨나요? 보시면 저는 아직 써보지 못했고 써보지 주변에 못하셨고, 써본 주변에 친구들 얘기는 또 들어봤어요.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예. 좋다고 하시나요? 아니 난 써보신 분이? 옆에서 누가 하는 거 봤더니만 뭐 물었더니 벌써 몇 가지 물어봤는가 봐. 네네네. 그것도 영어로 그러대? 돈 내고 오라고? 네, 그런가요? 그냥 무료로 하는 건 그쵸. 당신 끝났으니까 돈 그 내고 하라고. 챗 GPT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했더니 엉뚱한 대답을 한다더라 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글로벌 IB들이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그래요? 일부에서는 챗 GPT한테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만 좀 물어봐. 내가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을 못하게 해서 너무 짜증나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AI인데 사람의 감정들을 표현할 줄 아는 AI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벌써 그 단계까지? 짜증을 그런 냈다고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휴가를 가는 동안에 비행기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혹시 2014년에 나왔던 허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봤어요. 예.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AI죠. 예, 예. 여성이 아니고요. 여자 목소리의 AI입니다.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둘 간에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네.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영화를 보실 분도 있어서 스포일러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남자가 여자 목소리의 AI와 사랑에 빠지는데 그렇죠. 마지막 어떤 순간에서 혹시 남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너 지금 나랑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하니까 질투죠. AI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몇 명이랑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8,300명이랑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질문은 남자가 그러면 너 혹시 나처럼 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30명 정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그 장면에서 옆에서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다 모두가 다 이어폰을 꽂고 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AI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부터 논란은 아마 이제 뭐 감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AI의 논란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리서치나 아니면은 개발, 코딩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표현을 딱 빌리면은 챗 GPT 덕분에 정확하게 30% 정도의 생산성이 바로 향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코딩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옆에서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포터,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 혹은 그 인턴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만 있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요. 네. 그 역할을 챗 GPT가 해준다라는 해준다. 거죠. 리서치를 하는 친구들도 엄청 잡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들은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챗 GPT가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챗 GPT를 포함해서 AI의 도움을 받은 인간이 만약에 생산성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2.6%인데 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성장률이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장률 자체가 2.6% 우리는 이미 성장률 낮아지는 거에 대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금 산업에서 생산성을 늘리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 명이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몇 명이 챗 GPT를 활용해서 벌써 생산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보면 분명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디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은 AI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디플레이셔너리어 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AI가 인플레이셔너리에 디플레이셔너리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5가지 항목들을 들이대면서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유는 5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요인은 뭐 3가지, 4가지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라고 써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써줄 수 있니? 그러면은 분량을 늘려서 또 써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딱 인턴 수준이에요. 인턴 수준이지만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셔너리 하다는 얘기는 2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측면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입니다. 특히나 인턴 정도 수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퀄리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보상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디플레이셔너리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을 때는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올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셔야 되는, 즉 AI를 가지고 뭐 테마주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할 거 많죠. 어떤 그 가치관의 문제, 어떤 또 규제의 문제, 어떤 이념적인 어떤 편파성 이런 것들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머스크는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그 일에 본인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지만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식인데 앞으로 계속 메가 트렌드로서 고민할 거는 맞고 주가 측면에서는 뭐 언급을 회피해야죠. 지금 여기서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AI주 들고 계신 분들한테 또 돌 맞습니다. 아, 네, 그럼요. 이 AI는 위태위태해요. 차트 보고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AI 데이 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항상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갑자기 인상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AI를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고민해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AI를 잘못 쓰면 나를 자르면 되지 않냐. 국가가 만약에 AI를 해가지고 쥐곤들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경제 인플루언서 이승민 작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엔화 환율이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엔화 투자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엔이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 엔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금융지주 회사인 MUFG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엔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주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와 안정적인 고용지표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5%보다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 후보가 청와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하루 뒤인 24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는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정책이 적당하고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일본은 금융 완화를 한다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단기간에는 엔달러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방금 화면에도 엔달러 환율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 딜러들 사이에서는 다 달러엔입니다. 달러 원, 달러 위안. 다만 이제 유로 달러, 파운드 달러. 앞에 불러주는 게 기준 통화거든요. 우리 이성민 작가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SBS 비즈도 이제 엔달러 그만 쓰시죠. 저거 진짜 여전해요. 뭐 정부 보도 자료에도 그렇고 교수님들 논문에도 그렇고 그럼에 저는 꿋꿋하게 달러원 그- 달러에 그러니까요. 우리 정민 앵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자 그러면 최근 엔화 흐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좀 정리해 예. 주신다면요. 네. 네, 달러 엔으로 정정해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1월에 115엔이었던 달러 엔 환율은 2022년 10월에 무려 150엔을 넘겼습니다. 이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주요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엔화 가치가 너무 무섭게 떨어지니까 일본은행은 지난해 9월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엔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갔는데요. 이에 달러 엔 환율은 130엔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35엔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보다는 엔화 가치가 높아졌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단기간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옌 투자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엔화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은행에서 엔화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엔화로 된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제일 아쉬운 점은 이율이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화 예금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이자 수익은 기대하실 수 없고 환차익만 생각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엔화 상장 펀드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엔화 관련 ETF가 단 한 개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일본의 선물 ETF인데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239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인데요. 한국의 증권회사를 통해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다음 일본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시는 겁니다. 이 단점은 한국과 다르게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통화 가치도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 환테크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 투자 시 주의할 점 좀 알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환테크는 예측이 너무 어려워서 주의하실 점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기간의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예측하고 투자하시면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하시거나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현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 인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소위 경매 핫플레이스로 여겨지는 지역 법원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뜨거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과 생생한 임장 후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월요일 날 경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막 얘기 들어갈라 하다가 그만 끊겼는데요. 네. 임장 설명 한참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경매시장에서 가장 핫플 지금 마곡이라고요? 네. 네. 일단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곳이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단 마곡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과 경기를 잇는 그런 네. 좋은 곳인데요. 일단 핫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마곡은 실제로 지하철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실제 도로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올림픽대로라든지 예. 강변북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실제로 이제 마곡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마곡은 사실상 LG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LG 사이언스 등 예. 다양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앞으로 일자리도 많고 주 인프라가 좋은 마곡 여전히 핫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뭐 제2의 강남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도 시세도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정가, 예. 사실 이 감정가가 못해도 6개월 전 또는 1년 전의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지금은 감정가보다는 오히려 시세보다 한 20% 그래서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추후에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좀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마곡하면은 엠벨리 7단지가 사실상 대장주입니다. 추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엠벨리 7단지가 최근 1월 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84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가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 고점을 찍었을 때는 뭐 거의 한 18억 20억 정도 갔던 건데 이렇게 좀 많이 내려앉았고요. 또 하나 이제 마곡 13단지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동평수대가 11억 원대 매매가 됐었습니다. 역시 예.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 16억 7천 이렇게 이제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고점이라고 하는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실제 제가 이제 엊그저께 또 다녀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매 사례가 계속해서 한 5억 원, 한 1, 2천 있다가 한 건이 그냥 7억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5억, 한 6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고점 대비 20% 떨어졌다. 예. 이것은 좀 약간 통계적으로도 저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예, 그냥 예. 한 건만 딱 7억 찍었다가 다시 떨어진 그러니까. 거 이런 거 좀 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시세도 중요하지만 권리 분석상에 이제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네.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체크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서울시가 뭐 처음으로 지금 통합 경매 지표 개발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통합 경매 지표 이게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말이 좀 이제 어려운 건데 예. 사실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도 최근 이제 일반 매매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시장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도 선제적으로 뭔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워낙 인기가 뜨거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표에 보면 앞으로 이제 경매 권리 관계라든지 또는 낙찰가율 또는 이제 낙찰률, 낙찰 건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경매에 입문하는 분들 권리 분석도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낙찰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좀 쉽게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실제 임장 다니시죠? 네. 한번 실제 가보시니까 분위기 어떻던가요? 실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수강생들을 데리고 네. 김포 풍무역 근처부터 예. 검단 신도시 그리고 완정역까지 도보로 거의 한 9km 정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보로 걸어야 되는데 몇몇 학생분들이 그냥 차로 물건을 점프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보로 걸어야만 지역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물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우리가 발품이라 그러지 차품이라 안 그러잖아요. 네. 정확한 포인트를 네, 지적해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김포시 풍무역에서 만났는데 네. 일단 풍무역에 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풍무역 역세권 개발. 그래서 풍무역에 이제 추후에 인하대 병원도 들어오고 일단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풍무역에서는 푸르지오 1단지하고 이제 하나 유로 메트로 아파트를 좀 봤는데 일단 수강생들도 저희가 어제 6개의 아파트하고 하나의 오피스텔을 봤는데 일단 신축을 굉장히 선호하더라. 네, 일단 그것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신축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싸게만 낙찰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풍무동은 일단
인프라가 그다지 크진 않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 또 구도심 아파트를 갔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검단 신도시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네. 검단 신도시를 갔는데 일단 검단 신도시의 핵심은 지금 1호선 연장선 지하철역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위의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검단 신도시의 이제 핵심 아파트가 우리가 통상 호반 그다음에 우미린 금호 센트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우호금 아파트라고 하는 건데 이 우호금 아파트가 그런 다양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경매로 접근해도 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좀 고려해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교수님 그럼 지금 설명하신 그쪽 지역은 가격대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자 일단 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그 김포 풍무역과 네. 검단 신도시의 공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급이? 예, 지금 검단 신도시를 가보면 그냥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사람도 안 살았던 빈집들.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 그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이제 땅과 논 이런 것들, 예, 약간 예. 신도시처럼 예.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풍무역 근처는 33평형 아파트가 한 5억 원에서 5억 5천대.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는 한 4억 원에서 4억 5천대. 실제로 보면은 검단 신도시가 훨씬 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프라는 풍무역, 지하철역이 있는 곳이 조금 더 높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본다면 검단 신도시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한 1, 2, 3년 정도는 가격이 터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33평형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거의 한 4억 원대니까 결코 가격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여러 명이 다녀오신 것 같고 뭐 임장 모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혼자 가는 거보다 여러 명이 다 같이 가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자 일단은 임장은 예. 일단 혼자 가면 너무 외롭고요. 외롭고. 네, 하긴 너무 9km를 혼자서. 네, 예. 너무 많이 가면 네. 또 사람들이 약간 좀 의심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때로 다니면 때로 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임장은 2인 1조가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못 보는 것을 저희 와이프가 네. 또 친구가 못 보는 것을 이제 제가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일단 뭐 중개사무소나 관리사무소 이런 데 갈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예. 짝을 이뤄서 가면 예. 좀 더 편리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1층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1층의 장단점 또 탑층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탑층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물건을 보니까 정보 공유를 네 맞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좋더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정민앵커가 저보고 알겠나 싶어서 중꺾마가 뭔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알거든요. 네. 저 초품화도 알아요. 초품화. 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경매 이쪽도 뭐 그런 어떤 인기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김포 풍무역 근처하고 검단 신도시가 이제 매력적인 것은 가격이 일단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었고요. 일단 많은 분들은 가격만 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매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잠재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통과 교육. 어제 오신 분들도 딱 두 가지만 좀 갖춰진다면 나는 무조건 낙찰을 받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통, 그러니까 역세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여건. 그래서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일단 좀 초품화 또는 이제 좋은 중학교 또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아파트라고 한다면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좀 쾌적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또 뭐니 해도 싸게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 몇 번 좀 유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응찰 가격이 내려간 그런 물건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몇 번 정도 유찰을 겪고 나서 이제 낙찰 받는 게 좋은지 좀 이런 게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예. 시장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매매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경매에서는 그냥 신건에서 낙찰됐습니다. 유찰 없이. 신건에도 매력적이다.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최소한 2번 정도 유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낙찰을 받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매매 시세의 흐름이 어떠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다운되고 있느냐. 지금은 다운되고 있고요. 매물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지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터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계속해서 약간 좀 우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좀 실질적인 질문인데요. 저 임장 왔습니다 하면서 누구 남의 집에 아파트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거? 자 일단 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예. 그럼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예. 저희는 세 군데를 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아파트를 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갑니다. 예. 중개사무소를 갔는데 일단 중개사무소 갔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내가 매매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그냥 톡 까놓고 이를테면 나는 경매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서 매매가나 전세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볼 것은 우리는 호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악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호재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좋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악재 같은 경우를 꼭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중개업소에 가면은 이 그 지역의 가장 평판이 좋은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일명 RR이라고 하는 로얄동과 로얄 호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동이 가장 좋다, 또 어떤 호수가 가장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리사무소를 갑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아파트 호수의 체납 관리비를 물어보거든요. 통상 관리비도 물어보지만 체납 관리비를 물어보는 이유는 나중에 낙찰자가 3년치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를 무조건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비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주차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제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호수에 가기는 좀 어렵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실제 아파트 관리 상태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통상 가보기도 합니다. 네, 좀 전에 그 실수요자 컨셉, 투자자 컨셉 네.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저희 화면 그 CG에 거짓말 쳐도라고 돼 있어서 거짓말해도 네네네. 거짓말해도 네. 네, 다 드러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뭐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보통 아파트는 집합 단지니까.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아파트를 가게 되면 예. 사실 가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브랜드하고 단지 크기입니다. 브랜드. 네. 그래서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1군 브랜드. 그다음에 못해도 1000세대 이상이면 가장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어제 이제 검단 신도시 이런 경우에는 사실 1군 브랜드는 별로 없고요. 전부 다 2군 브랜드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일단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또는 전세하거나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층과 향. 일조하고 조망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보안 상태. 특히 네. 이제 1층에서 이게 이제 보안을 누르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사실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목동 아파트 가면 주차가 상당히 주차는 어렵거든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위에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아파트 단지에 좀 생활 수준이 높냐 안 높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본다. 그래서 차가 어떤 차들이 많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그 잘못하면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차 아래 팍팍 끓기는 데 많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체크해봐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모닝이 맞냐 벤치가 맞냐 이런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도 임장할 때 좀 체크해야 될 거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오피스텔도 다녀왔는데 실제 이제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매매 차익을 거두는 물건은 원래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물건인데요.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 네, 그래서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요. 또 임대료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일자리라든지 역세권, 신축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상가는 주위에 이제 백그라운드 일명 배우지, 그다음에 주동선 몇 층인지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마곡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공급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 공실도 많았고 임대료 수준도 엄청 낮았다가 그랬죠. 최근에 일자리 많아지고 대형 병원 많아지면서 공실 거의 없고 임대료 수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곡이 오피스텔과 상가에서는 상당히 사랑받는 지역입니다. 혹시 임장 다녀와서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임장을 다녀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다 네, 짧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임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권리 분석상에 또 현장 분석상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적절하게 입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 책임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